안녕하세요. reptilian illuminati 제11강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대선 결과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쉽게 승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전망되고 있죠. 자칫하면 예전에 남북전쟁 일어났듯이 어떤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까지도 이제는 있다고 하는 거죠. 이번에 미국에서 기록한 투표율은, 미국 대선에서 기록했던 투표율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미국 국민들이 이 대선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은 일종의 음모론적 사고 체계에 대해서 수용하는 미국 국민이 거의 한 4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 자체의 어떤 개표나 투표 과정 자체에 어떤 조작 이렇게 개입이 돼서 그러니까 바이든을 당선시키려는 어떤 작업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선 투표 결과 조작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음모론적 사고 체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바탕 자체가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일루미나티 측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바이든은 일루미나티다 이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반 일루미나티 전선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 조직 하에서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트럼프가 깨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많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우리 남북 분단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는 어떤 노선상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일루미나티 세력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또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이 투표율이 유독 높았던 이유가 이 음모론의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사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reptilian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그런 음모론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 강좌는 이 reptilian 일루미나티 음모론의 뿌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의 배후에 사실 reptilian 파충류 외계인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고대 문명을 건설한 건설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를 창조를 했다. 자신들의 유전적 어떤 그런 코드를 가지고 인류를 창조를 했고, 노예로 이렇게 부려왔다라고 하네요. 고대 문명에서. 그래서 고대 문명의 주인공들이다라는 랩틸리언. 그리고 현재까지 인류를 계속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같은 어떤 조직들을 통해서 배후에서 이렇게 획책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지배를 획책하고 있다, 지배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이든이나 미국 대통령도 이 일루미나티 계열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강좌를 하게 된 이유도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고 체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탐구를 해보는 강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eptilian들이 이렇게 그 외계인들이 외계 우주에서 들어와서 인류를 창조하고 고대 문명을 건설했고 그들이 그 신으로 떠받들여졌던 인류가 노예가 돼서 신으로 떠받들였던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고 이런 reptilian에 대한 것들이 그 뿌리를 이렇게 쫓아가면은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의 그 저서들에서 많이 그 어떤 그 근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수메르 신화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서 수많은 책을 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는 그 인간 창조가 수메르 신들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들이 그 reptilian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는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는 이 수메르 신화뿐만 아니라 다른 그 문명권에서도 계속 이제 추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남 아메리카 그 아메리카 쪽 케찰코아틀 그러니까 케찰코아틀도 뱀으로 나타나죠. 뱀. 그러니까 거기서도 뱀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날개 달린 뱀이 창조하는데 그 날개 달린 뱀으로 표현되는 신의 이름이 케찰코아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케찰코아틀이 인간을 창조를 해요. 여기서도 뱀이 창조를 하고 그리고 동양권으로 와서 중국으로 들어가면은 중국에는 복희 여화가 중에서 여화 그러니까 복희 여화가 남매지간인데 여화가 창조를 하죠. 근데 여화가 그 복희와 이렇게 그 뱀처럼 이렇게 뱀으로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이것도 파충류잖아요. 이렇게 뱀의 모습이잖아요. 꼬여 올라가는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인두 사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머리는 사람이고 이 몸 아래는 그 뱀이다 그 얘기죠. 요렇게 이제는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 여화가 창조를 했으니까 진흙으로 창조를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뱀이 창조했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파충류 reptilian이 창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지난 시간에 이제는 그 그리스 신화로 가가지고 그리스 쪽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한 거로 나와 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이 티탄족 프로메테우스가 창조할 때 그 창조에 쓴 흙 자체가 그게 그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그 거인이 불탄 재가 흙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창조를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하는 신이 제우스의 아들이죠. 제우스의 아들인데 그 제우스가 지옥의 여신 그러니까 지옥의 여신 지옥의 여왕 페르세포네 바로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인 페르세포네를 강간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페르세포네가 숨어있던 그 동굴이 두 마리 뱀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페르세포네도 뱀으로 거기 있었는데 제우스가 자신도 뱀의 형상으로 여기 그림에 보듯이 뱀의 형상으로 밑에 이렇게 뱀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위에는 사람 모습이지만 이렇게 뱀의 그 형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페르세포네를 몸을 섞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두 마리 뱀이 꼬여서 이렇게 알이 하나 생성이 됐는데 그 페르세포네 몸에 뱀알이 하나 생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페르세포네 몸에 그것을 판네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알이 생성이 된다라는. 그래서 이 알에서 태어난 그 자식이 바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는 원래 제우스가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태어났는데 이 뱀의 알에서 태어난 거죠. 뱀의 알. 그래서 이 뱀의 알에 붙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르페우스의 알이라고 하기는 게 이제 보통 오르픽 에그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오르페우스의 알 또는 옴파로스라고 하는
옴파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 두 개가 같다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많지는 거의 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낸 거죠. 이게 옴파로스와 오르페우스와는 같은 개념이에요. 원래 이 옴파로스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를 뜻하는, 제우스 몸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우스와 같은 대응하는 개념의 돌인데, 그러니까 제우스의 몸속에 있던 옴파로스가 페르세폰의 몸속으로 옮겨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화들이. 하지만 그런 신화들까지 얘기하면 좀 더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옴파로스, 오르페우스, 이게 이제 보통 옴파로스의 형상이에요. 여기도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그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를 그 헤라가 그 제우스의 그 정실 부인 헤라가 그 티탄족을 또 보내서 그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죽이고 살해하고 그 몸을 뜯어서 이렇게 그 한마디로 탕에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다 먹어치웠다는 거죠.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심장은 이게 놓칠 못했는데, 그거를 그 헤르메스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제우스에게 전해주게 되죠. 근데 제우스가 그 거인을 엄청난 분노에 그 번개를 쳐가지고 그 거인을 죽이게 되는데, 그때 거인이 그 티탄이 몸이 재로 변한다 그러네요. 그때 그 재가 된 그 재가 그 땅으로 스며들어갈 때에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그 흙을 가지고, 그 섞여진 그 재가 섞인 흙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의 몸속에는 바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와 거인의 그런 어떤 것들이 섞인 그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인의 그거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신성이 같이 섞여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창조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돼서 결국 우리가 이제는 제우스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그 신의 피와 신의 그와 그 거인의 그 속성이 같이 이렇게 합해진 존재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창조할 때 그 남성을 창조한 거죠. 남성을 창조한 거고, 여성은 판도라라고 창조를 하게 되는데, 그 판도라는 누가 창조냐면 제우스가 헤파이스토스라고 그 제장장의 신을 통해서 창조를 하게 만들어서 판도라의 상자를, 각종 애군이 들어있는 상자를 판도라한테 줘서 내려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그 남동생이 있었는데 에우리피데스라고 해요. 에우리피데스가 판도라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인간 여자를. 그래서 에우리피데스와 판도라가 이제는 부부지간이 됐는데, 프로메테우스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그 남자를 창조했죠. 프로메테우스는 남성 인류, 그리고 판도라는 여성 인류의 시조죠. 근데 이 둘 사이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프로메테우스가 그 창조한 남성 인류 중에 이게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 나가자면은, 이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 데우칼리온이라고 있어요. 데우칼리온. 근데 데우칼리온의 그 신상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은 없지만은,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메테우스가 창조한 남성 인류 중에 하나가 데우칼리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데우칼리온은 그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아들. 프로메테우스 아들. 데우칼리온.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와 판도라 사이에 아마 이야기를 구성을 해보면은 피라라는 여성이 나오거든. 피라, 여성. 그러니까 이거는 판도라의 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판도라의 딸. 그런데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과 판도라의 딸 피라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부부가 됩니다. 데우칼리온과 피라. 그러니까
남매지간이 되는 거죠. 그 사촌남매 사이인데 이 둘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전개가 되냐면은 피라에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이제는 이때도 이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저거 똑같이 대홍수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복희 여화처럼 대홍수가 주인공이에요. 대홍수. 그래서 이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데우칼리온과 피라만 살아남게 됩니다. 복희 여화만 살아남았듯이 살아남게 되는데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둘이서 살아남아서 그 둘로부터 인류가 번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굉장히 제우스가 페르세포네와 뱀이 돼서 이렇게 돼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그 뱀의 알 속에서 나와서 죄가 된 뒤에 거인 티탄주의 죄가 된 뒤에 거기서 프로메테우스가 창조하고 남성 인류를 창조하고 또 이렇게 여성 인류는 제우스의 지시에 의해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창조가 된 뒤에 판도라, 에우리피데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가문이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형이고 에우리피데스가 동생이니까 이건 미리 아는 자라는 뜻이고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뒤늦게 아는 자라는 뜻이고 뒤늦게 미리 알 수 있는 선지자라는 뜻이고 이건 멍청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에우리피데스는 따져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중에서야 뒤늦게 깨닫는 자라는 뜻이에요. 에우리피데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인류의 몸속에 이렇게 저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뱀의 아래에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뱀의 속성이 있다. 뱀의 아래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뱀의 알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가지고 좀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뱀의 알이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요. 오르페우스의 알, 뱀의 알, 판네스 디오니소스. 그다음 옴파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뱀의 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수메르 신화에 있어서 벨말둑의 벨말둑을 상징하는 게 니비루잖아요. 니비루라는 행성, 니비루라는 행성이 이 뱀의 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제가 유출을 오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 니비루 벨말둑이라는 니비루가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벨말둑이라는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바로 이 제카리아 시친이 우리 태양계의 행성 12번째 존재하는 행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12번째 존재하는 12번째 행성이 이름이 니비루인데 니비루의 공전 주기가 3600년으로 그것이 한번 지구에 가까이 다가올 때 인류 전체의 종말 현상이 일어난다네. 종말 현상이 일어나서 그 현상, 그러니까 종말 현상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얘기하진 않았어요. 12번째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외계인들이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구의 운명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3600년에 한 번씩 태양계를 도는데 그때 지구에 가까이 한 번씩 온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니비루가 접근을 할 때 인류 종말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니비루라고 하는 이 행성 자체가 12번째 행성 제카리아 시친이 처음 쓴 책이 12번째 행성이라는 거예요. 행성 니비루.
그 다음에 3600년 주기다 라고 할 때 이 니비루는 사실 벨 말뚝을 호칭하는 그 호칭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벨 말뚝이 마르둑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그 신들의 왕이라는 거죠. 신들의 왕. 그래서 수메르 신화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더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앞에 그 강좌들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니비루가 그럼 니비루가 오르페우스의 알이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거는 니비루가 바로 오르페우스의 알이다라고 하는 거, 뱀의 알이다. 니비루가 뱀의 알이다라고 하는 거죠. 니비루가 뱀의 알이다. 그러니까 12번째 행성이 지금 현재 태양계에서 이렇게 돌아서 지구에 와서 이렇게 그 지구 자체의 어떤 그런 큰 변동, 종말적 현상을 일으킬 때, 그것은 이제 이때 주장을 한 바는 2012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2012년에 바로 니비루가 와서 인류 종말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있었는데, 요 시점, 요때 와서. 근데 일어나진 않았잖아, 아무것도. 근데 정말 일어나지 않았냐, 그런 거죠, 그게. 그래서 이 니비루가 뱀의 알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알이라는 게 reptilian의 알이라는 거죠. 파충류. 알이 바로 니비루다, 이런 거. 이게 원래 니비루의 의미다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냐, 이제 그거죠. 자, 일단은 어떻게 이제 보면 되냐면은, 여기 벨 말뚝에 이 벨이라는 그 마루둑이라는 이 신들의 왕, 그 수메르 신의 신들의 왕인 마루둑이 마루둑이 뭐예요? 세계 창조를 하면서 뭘 하냐면은 그 엔키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벨 말뚝이 사실 세계 창조와 인간 창조의 핵심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인류 창조. 자신의 아버지인 엔키, 그 에아라고 하는데, 또 다른 명칭으로 에아라는 신을 통해서 인류를 창조하게 만드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마루둑이. 그런데 여기서 벨 마루둑이 벨 마루둑의 벨이라는 게 뭐냐면, 벨이라는 게 앞에 붙은 호칭이죠. 이게 보통 주라는 뜻인데, 자, 벨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 벨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발이라는 시 있어요. 발이라는 신을 이 바빌론 쪽에서 호칭을 할 때 벨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들. 이게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이 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발에서 온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저쪽 팔레스틴 쪽에 발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거기서 그 발이라는 신이 벨이다라고 하는 거, 벨. 그래서 그 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계속 추정을 해 나가냐면은, 이 발하고 하는 것은, 자, 우리말 알이잖아, 이건 알. 그러니까, 알이다라는 게 알. 그렇죠, 알. 제가 뱀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뱀알. 뱀알이 발이냐라고 하는 거죠. 뱀알이 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우리말 뱀알이 발이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뱀알이 발이다, 그런 얘기는. 우리말 뱀알이 발이다. 자, 뱀알이 발이냐, 알은 같다, 알이라는 말이 같잖아요. 이게 우리말과 상당히, 수메르어는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그때 뱀알이 발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이게 어휘를 이게 추정을 해 나갈 때, 이게 여기 이제는
각고름으로 잡는 식민사학 동북공정이라고 우리 한국의 그 언어학자인 최춘태 박사님이 지으신 책이거든요, 이게. 이 책인데, 여기에 우리 한자의 그 고대 각고름에 대한 그 연구 분석 내용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고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1200년 이전 시대에 그 한자 의문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중국에서도 이런 연구는 없어요. 중국 고음 연구는 BC 한 5, 6세기 정도까지밖에는 추정이 안 돼 있어요. 추정 자체가.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바로 5, 6세기 이전에, 기원전 5, 600년 이전에 그 각고름들의 를 분석한 그것이 우리의 한국말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각고름을 연구를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계통에 가장 현재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최춘태 박사라는 분인데,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여기에 이제는 고대 각고름, 이때 각고름이라고 할 때 각골 문자와 관련된 의문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BC 1200년 이전에 각고름에 대한 거를 이제 연구를 한 결과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자를 쓸 때, 우리가 이때 쓰여진 문자도 서령 문자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 상형 문자잖아요. 그것도 그 상형 문자인데, 우리가 어떤 음을 이렇게 쓴다, 그 얘기죠. 이거 우리 목소리 부르는 게 있잖아요. 문자 그 음은 틀린 거죠. 근데 음이 있는데 그 음이 이 뱀이라는 뜻이, 뱀이라는 음 자체, 우리말 뱀은 뱀과 뱀이라는 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뱀은 바라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라. 그래서 원래 뱀은 바람에서 나왔다는, 바람이 원래 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뭡니까? 말 그대로 바람이죠, 바람. 부는 바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람. 이렇게 지금 바람들. 이 바람이 바로 뱀과 같은 어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아이브레이킹 현상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 뱀이라는 발음이 바라에서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바라에서 아이브레이킹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브레이킹 현상. 우리 알타이권 어에는 아이브레이킹 현상으로 이쪽 리을 발음 계통이 아이 발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배라는 발음으로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하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때 이 배라는 것이 사실은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 원래 이게 바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아이브레이킹으로 배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명사형 어미 뱀. 그래서 미음이 붙어서 명사형 어미 미음이 붙는다는 거죠. 미음이 붙어서 뱀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는 말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바알이라는 말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게 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은 원래 바라아란데 리을 발음이 두 개가 반복이 되니까 바아라로 하나를 축약을 하는 식이다. 이렇게 축약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아라다. 그래서 바아라가 됐다가 어떻게 되는 게? 바아라가 됐다가 바알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바라 하는 것이 불편하다, 이게. 굉장히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화시켜서 발음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받침이 없는 말이었잖아요. 바라는. 근데 받침이 있는 말로 바뀌는데 그것이 발로 바뀌는 것이다. 이게 이 리을이 밑으로 들어오면서 발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이라고, 그러니까 배말도 따져보면 발알이라는 말이고, 이것도 발알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배말이고 발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의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이. 제가 세계 최초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배말이, 이거 순수한 우리말이잖아. 뱀이라는 말과 알이라는 말은 순수한 한국인의 말이. 그렇죠. 근데 배말이 사실은 발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발. 자, 산스크리트어에서도 바라밀이라는 말 많이 나. 바라밀. 산스크리트 바라밀.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수메르어, 산스크리트, 한국어는 굉장한 그 친연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 또 더 나아가면 그리스어하고도 연관이 깊어요. 이렇게 고대 그리스어. 또 히브리어하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언어가 그렇게 굉장히 그 연관성이 깊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는 산스크리트, 수메르하고 굉장히 깊어요. 우리 언어적 저기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배말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게 원래 바람이라는 말도 뱀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인데, 이 바람을 할 때 바람이 우리가 한자로는 풍 이렇게 부르잖아요. 풍.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말과 풍이라는 말도 어원이 같아요.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 책에. 바람이라는 말과 풍이라는 말은 원래 프리암에서 이 발음이 두 개가 나눠져서 나오는데 프리암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한쪽으로는 풍으로 나갔고 한쪽으로는 바람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개 발음으로 쪼개지면서 나갔다고 하는 게 프리암에서 나갔다고 하는 어원을 연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중국말로 우리말로는 좀 우리가 풍이라고 그러죠. 바람 우리는 그 한자를 풍을 써놓고 한자를 이렇게 풍을 써놓고 어떻게 써요? 한자로 풍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써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바람풍 이렇게 읽잖아요. 바람풍.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람풍 할 때 우리가 한자로 읽을 때 이렇게 여러분은 읽습니다. 바람풍. 이거는 바람풍입니다. 바람풍 할 때 바람과 풍은 어원이 같은 말이었다는 거 하는 게.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말은 고대어에 더 가깝고 풍은 현대어에 더 가깝게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바람풍이라는 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어원이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말들 속에 이미 고대어의 그 흔적이 있다는. 그럼 바람풍 하면 이 풍자가 어떻게 생겼어? 풍자 여기 있는 게 이게 뱀이에요. 뱀. 자, 이게 상형적인 문자로 이렇게 볼 때에 요거 있잖아요. 요게 뱀을 뜻하는 거예요. 뱀. 이것이 뱀인데 뱀을 뜻하는데 어떤 뱀이냐면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 뱀을 표현한 거예요.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을 표현한 거야. 그리고 요 양쪽에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날개. 요게 날개를 뜻하는 거예요. 양쪽 날개. 그러니까 요 풍자 자체가 이 풍이라고 있는 한자 자체가 풍은 날개 달린 뱀을 뜻하는 거예요. 날개 달린 뱀. 그러니까 이 풍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케찰코아틀이라고 하는 이 날개 달린 뱀 있잖아요. 이 날개 달린 뱀이 바로 그냥 풍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자로 쓸 때 풍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풍. 그러면 이 날개 달린 뱀을 풍이다, 바람이다, 바람풍 하는 우리가 풍이 바로 이게 케찰코아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그저 언어적 저기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
풍이 이게 바로 누구냐면은 복희씨가 풍씨다 이거예요. 복희씨가 풍씨야. 복희씨의 성이 풍씨예요. 풍. 그러니까 이 복희씨가 풍씨다. 그러니까 이게 뱀이라는 뜻이 풍씨라는 이 복희씨의 성이 여기 복희씨의 성이 풍씨다라고 할 때에 풍이 이 사람의 성이야. 이 풍씨 그러니까 복희 여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풍이 뭐냐면 이 날개 달린 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씨 이 같은 계통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날개 달린 뱀으로 지금 다 가고 있죠. 이 케찰코아틀 그리고 여기서 요것도 뱀알이라는 게 발이라는 게 결국 뱀알이라는 뜻이고 뱀알이라고 하는 것은 뱀알이라는 것은 바람풍이니까 날개 달린 뱀의 알이라는 뜻이죠. 날개 달린 뱀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발은 결국 날개 달린 뱀의 알 그런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발하는 것이 점점 이제 발전을 하면 하얗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하얀 알이다, 하얗게 빛나는 알이다 그런 뜻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이라고 하는 것이 뱀의 알이고 날개 달린 뱀의 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발. 그래서 그것이 꼭 뱀의 알이다. 우리말의 뱀알이라는 말과 발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뱀알과 뱀알이 그러니까 벨이 결국 뱀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뱀알. 그러니까 벨말둑이라는 뜻은 결국 뱀알말둑 그런 뜻이라는. 이게 벨말둑이라는 우리가 이렇게는 호칭이라는 것 자체가 벨은 말둑 마로둑이라고 하는 거죠. 마로둑. 벨이 바로 뱀알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벨이 뱀알이고 그것이 곧 마루둑이다. 그 호칭을 가진 마루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루둑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루둑이 뱀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마루둑의 세계는 뱀알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뱀알을 기초로 해서 세계 창조를 한 것이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어쨌거나 뱀알과 마루둑은 같은 건데 그러면 이것이 니비루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하면은 니비루라고 하는 니비루 그럼 니비루하고 발과 니비루는 같은 말입니까? 할 때 발은 발이라고 하는 것과 비루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발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핵폭탄 터지면 폭풍이 나가듯이 뭐가 있냐면 이 빛과 바람과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바람이 부는 현상은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게 어떤 열적으로 우리가 입자들이 열에 들뜨면은 고기압, 저기압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열적인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적인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거, 열과 빛과 바람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그래서 우리가 비루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루미나리에 루라는 말 많이 써요. 르 이런 발음은 다 뭐냐면은 빛과 관련돼 있어요. 빛. 그렇죠. 르 하면 태양, 태양, 달 그런 것좀. 루 하면은 빛난다. 이태리어로 루체리아 이런 식으로 루라는 말 들어가면은 빛나는 그런 걸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빛나는 알을 뜻하는 거야. 빛나는 알. 그래서 빛나는 알. 그런데 비가 뭐예요? 우리말 빛과 같은 계통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빛이 비로 되는 게 우리말 빛과 비는 같은 계통 말이에요. 그러면 비루 우리말에 온조의 동생이 백제의
왕자들 중에 온주와 비류가 있어요. 비류라는 말 자체가 비루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비루가 비류야. 근데 비루, 이게 빛나는 알이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발도 똑같이, 이거 바가 원래 불과 관련되기 때문에, 불은 바람을 또 생성하는 그런 개념이 돼서, 이게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발은 또 우리말 불알이에요, 불알. 여러분은 불알을 뭐라고 그래? 남성의 그 성기에 있는 남성의 성기에 있는 두 개의 알이 있잖아요. 그 알을 불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불알이 발이에요, 사실은. 불알이 발이고, 그러니까 불과 바람은 이게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알, 발, 비루, 이게 같은 계통의 말들이에요. 그래서 비루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이고 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니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어에서 명사형 어두를, 그러니까 니라고 하는 표현은 어미 어두처럼, 요즘에 우리말 뭐예요? 아, 님께서, 니가, 너가 하는 말에만, 니, 님, 너, 이런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니, 당신, 그러니까 당신, 님, 비루.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님, 비루. 아, 그러니까 높여보는, 님, 비루. 그러니까 이런 식의 되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그 수메르어권에서는 명사형, 그 여성형 어두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형.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중국어로 여자를 이렇게 할 때 계집여를 써놓고 우리는 여로 발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중국말로는 뉘라고 발음하는데 니 이런 계통 발음이다 이게. 그래서 이 발음적인 걸 추적하면은 이게 수메르어는 니가 여성형,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여성적인 어떤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니비루라고 하는 건 여자의 몸에 생성되는, 여자의 몸에 생성되는 바로 빛나는 알이다. 이런 뜻이다.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을 여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원래 신화적 개념이 굉장히 심오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은 그것까지 이제 얘기하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님으로 그냥 해석하는 게 편해요. 이것도 맞는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네 몸속에 있는 빛나는 알이다라는 게 니비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벨 말두개라는 개념, 벨 말두개 붙여진 니비루라는 호칭 자체도 역시 비루, 그러니까 한마디로 높임말이죠. 높임말, 누구 이런 것처럼 앞에 붙인 황제 누구 이런 것처럼 황제 비루 하는 것처럼 비루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니비루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뱀의 알을 뜻하는 것이라 사실 벨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 말뚝을 가리켜서 그 호칭을 이 벨 말뚝이 바로 니비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니비루가 바로 뱀알이고 뱀알이 바로 벨이고 벨이 바로 이 말뚝이잖아요. 말뚝에 붙이는 호칭이기 때문에 니비루와 벨은 같은 계통이라. 그러니까 니비루는 니 더하기 비루다 이렇게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같은 계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뱀의 알, 결국 이게 다 뱀의 알을 뜻하는 것인데, 좀 더 정확하게 그 형상적으로 표현으로 보면은 뱀의 알을 뜻하는 겁니다. 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면은 이게 그 수메르 신화에서 나오는 우리가 제카리아 시친이 얘기하는 이 12번째 행성이라고 하는 12번째 행성은 바로 뱀의 알이라는 행성이라는 거죠, 사실은. 니비루는 뱀의 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행성이 니비루다 이렇게 보셔도 돼. 뱀의 알들이 우글우글거린다니. 뱀의 알들이 많다. 뱀이 알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우글우글거리는 행성이 뱀알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게 바로 니비루다. 그 행성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구와 충돌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구에다가 뱀알들을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신화적인 어떤 이런 거는
왜 그럼 12번째 행성입니까?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해석해 드릴 거예요. 왜 12번째 행성이고, 왜 3600년 주기를 갔습니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왜냐면 여기서 빠진 굉장히 중요한 코드들을 많이 제가 빼고 지금 설명하고요. 그런 얘기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니비루는 뱀의 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니비루가 바로 벨이고, 그것이 말이고, 그것이 뱀의 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바로 발이 벨이고, 벨이 바로 니비루의 비루다라고 하는 거죠. 비루다. 그것이 비루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뱀알인데,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할 때 우리 바빌론이라고 하죠. 바빌론이, 그러니까 그 바빌로니아의 그 고대 바빌로니아 수도, 새로운 신바빌로니아 수도가 바빌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 하니까 바비론, 이것도 빌론이라는 말도 비루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앞에다 또 바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불타는 빛나는 알, 이건 뭐야? 바가 제가 불이라는 계열 발음이라고 그랬고, 비는 빛난다는 발음입니다. 불타서 불타는 빛나는 알. 그러니까 불이 활활활 타오르니까 어떻게 돼?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타는 빛나는, 바는 불의 개념이 강하고, 밝게 빛난다고 할 때 우리말로는 밝다라는 말로 많이 표현들이, 바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이 뭐예요? 밝다, 밝아요, 밝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밝다라고 할 때 빛난다, 밝다, 불타니까 밝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말 밝다라는 말하고 이게 같은 또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건 불타는 빛나는 알, 불에 타는 빛나는 알, 불타고 있는 빛나는 알이 있는 그곳이 뭐예요? 수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의 수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바빌론이라는 그 개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이라고 하는 건 뭐야?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벨탑은 뭐 다 나온 거죠. 불타는 배말이 있는 탑. 그게 바벨탑. 불타는 배말을 모셔놓은 탑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배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말. 자, 그래서 이 배말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배말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니비루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2012년에 종말을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2012년에 배말이 활성화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reptilian의 그 알이 우리 몸속에서 활성화가 된다. 배말이 2012년에.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배말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이 활성화가 된 배말 때문에 인류가 사실 멸망하는 거예요. 종말하는 거예요. 이 인류의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배말 때문에. 근데 그 배말이 어떤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reptilian의 형상을 자꾸 갖게 된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뱀이, 그러니까 이게 그 reptilian들이 지금 인류를 어떻게 지배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배말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배말 자체에서 깨어나고 있는 뱀의 속성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러면 그걸 고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고라는 뱀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고라는 동물이, 독고자를 써서 고라는 고라는 벌레가 돼서 뭐가 되냐면 의식을 통제한다. 의식.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현대 과학기술 문명, 우리 몸에다가 무슨 코드 같은 거 심어가지고, 칩 같은 거 심어가지고 컨트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reptilian 일루미나티 이론에서는 칩을
베리칩을 심어가지고 인간을 통제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고도의 통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배말을 활성화시켜서 이 고라는 뱀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의식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살아있는 베리칩이라고 하시면 돼. 살아있는 베리칩.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뭐예요? 여러분이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매트릭스 영화 보면 어떻게 있어요? 매트릭스 영화 보면 네오를 어떻게 데려가요? 네오가 처음 매트릭스 1편에서 네오의 그 몸 안에 한마디로 그 지네처럼 생긴 그 기계, 그 곤충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 트리니티가 그 기계를 여기다 탁 박아가지고 빼니까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예요. 그게 고야. 그게 베리칩이야. 그게 살아있는 베리칩이잖아요. 그 벌레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빼낸 뒤에 차 밖으로 던지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추적이 안 되잖아요. 네오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게 매트릭스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배말이 활성화되면은 그런 그런 벌레가 몸에 생긴다의 그 얘기예요. 그게 고라는 거고, 그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베리칩이 요런 개념의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리칩을 딸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베리칩은 심어진 거예요.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애초에 인간이 창조가 될 때부터 베리칩이 형성이 되게끔 그렇게 유전적 코드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베리칩을 따로 심을 게 없다는 거죠. 사실은. 너무 황당한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